이번에는 서승교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주제는 뉴노멀 시대 디자인의 방향성, 디자인 싱킹으로 고객과 공감하고 새로운 연결을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그 과정의 마지막 그 강연을 맡게 된 서승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뉴노멀 시대 디자인 띵킹으로 고객과 공감하고 새로운 연결을 디자인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먼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더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자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를 통틀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단어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코로나19라는 화두는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코로나19는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러운 흐름과 연결을 단절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 경제적,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그런 단어로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의미는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올해 초였죠. 이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에서 시행한 마스크 오부제, 요일제에 따라서 저희가 그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2장이었었고요. 또 이 마스크를 요일에 따라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미리 사재기를 해둔다든지 혹은 웃돈 거래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초유의 사태에 사람들은 그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활동이 좀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좀 재밌게 저희가 봐야 될 사실은 사실 좀 처음에는 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가 없으면 오히려 좀 더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다음으로 준비한 사진을 함께 보시죠. 자, 왼편으로 보시는 사진은 용산역에서 KTX를 타기 위해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안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출입이나 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기존에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었던 하나의 이 통과 의례 과정이었었는데요. 요즘에 다시 생각해보면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체온 측정이나 혹은 이 손을 씻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들이 좀 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함께 보시죠. 보시는 사진은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식당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당에 가서 편하게 식사를 할 때에도 출입 명부를 작성한다든지 혹은 QR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식당에서도 넓게 앉을 수도 없고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담소를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저희한테는 이제는 제한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좀 보는 점은 이 QR 코드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물론 이 식당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생겼지만 이 QR 코드 관점에서 본다면 이 QR 코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이용이 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QR 코드가 개발돼서 세상에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문한 곳에도 기록도 남겨야 되고 사람들과 식사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집에서 작업하고 있는 공간의 모습인데요. 이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들의 일하는 방식도 매우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이라면 회사나 강의실을 방문해서 강의실에서 작업을 하고 또 이 강연을 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비대면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강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쉽게 인터넷과 연결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바로는 노트북 한 대로만큼은 오프라인에서 강연이나 회의를 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대의 대형 모니터를 구매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감도가 좋은 마이크까지 설치해서 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제가 마치 유튜버나 DJ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느낄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좀 더 익숙해지고 또 장점들도 많이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에서도 재택근무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자, 지금 우리는 사실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은 우리가 기존에 믿고 왔던 질서들을 굉장히 단절시키고 혼란을 가져오는 영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122만 5천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는 물리적, 정서적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죠. 이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들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피로감이 분출되는 형태들을 여러분들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적 환경이 불확실했던 적도 없으며 예측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는 마이너스 4.4%라고 합니다. 성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둔화에 가깝다라고 좀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환경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나 이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겪게 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빠르게 다양한 솔루션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키워드들은 아마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원격 수업이라든지 드라이브 스루, 자가격리, 혼밥, 특히나 언택. 사실 언택은 영어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죠.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언택이라든지 마스크, 재택근무, 홈트, 집에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홈트, 사회적 거리두기, QR코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루션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솔루션들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솔루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구적인 방법이 아니라 잠깐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솔루션들이나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방법들은 사라지고 과거와 같이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원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방법들은 임시 방편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의 의미는 우리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19가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 좀 더 항구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요구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뉴 노멀, 새로운 방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 뉴 노멀은 새로운 연결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새로운 연결의 디자인이냐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편함들은 과거에 코로나19 이전에 자유로웠던 흐름과 연결이 단절됨으로써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연결의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테이블의 앞뒤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고 또 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그 아이디와 비번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식당에서 빨리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사진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훨씬 이전인 제가 작년 초에 식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식당에서 이런 이 인테리어를 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혼자 식사를 하는 혼밥 트렌드를 반영해서 나온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새로운 연결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다음으로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 세계적인 최대 온라인 유통 체인인 아마존에서 아마존 고라는 오프라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고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경험한 사례들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해서 출입을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요. 자, 이게 아마존 고에서의 쇼핑 경험의 모습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QR 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상점 안에는 점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택인 것이죠. 점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설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 그중에서도 기술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IoT 기술과 빅데이터의 분석에 의해서 가능한 것들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구현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보이시진 않으십니까? 자, 이러한 상점은 비단 미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의 영상으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세부적인 모습은 아마존과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상점의 운영 형태라든지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언택을 키워드로 무인 상점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뭐 이런 무인 점포가 가능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 발전에서 가능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사람들의 생활 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하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 세 번째 생활 방식, 그리고 네 번째 레저나 휴식하는 모습인데요. 교육하는 방식에서 본다면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의 어떤 교육 방식이라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예측을 했었고요. 일하는 방식에서도 어떤 고정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모트 워크의 방식을 일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 공간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재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였고요. 사람들이 휴식을 하거나 레저라는 모습에 있어서도 집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이런 것들 즐기는 모습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모습들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활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과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런 생활 모습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트렌드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명이 좀 짧고 임팩트가 있는 트렌드 시그널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수명이 길면서 인간의 생활에 좀 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렌드 웨이브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다양한 사례들은 4차 산업혁명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의 변화들은 그 전에는 아마도 트렌드 시그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이 트렌드 시그널의 촉매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트렌드 시그널은 트렌드 웨이브가 됐다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새로운 연결 방식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제공되고 있는 해결책들이 기존의 어떤 연결과 소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의 사람들의 기대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또 한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무인 편의점이 되게 촉박하지 않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고 이 사각지대 없이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른다든지 이상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보안위원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하시려고 하는데 기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 사람을 찾아도 직원도 아예 없는 상황이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나가시더라고요. 학생들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구한다고 해도 애들이 오래 하지도 않고 PC방 요금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데 인건비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다 보면 계산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랬는데 기계로 하다 보니까 편리하고 좀 빨리 할 수 있다.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자리가 잘 안 치워져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10시, 12시쯤에는 가시니까 미성년자들이 오기 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는 기계같이 생겨서 컴퓨터 기계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로봇이 뭘 만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준다 이런 거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어플이나 무인 계산에 성공합니다. 젊은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처음엔 어려운 분들이 메뉴를 고를 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있다 보니까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계 앞에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메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점원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걸 물어보지 못하고 인증 절차 없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미성년자분들도 쉽게 너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다가는 앞으로는 좀 사람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뭐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된다면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못 쓸 것 같더라고. 못 따라가죠. 어떻게 따라가요. 지금도 힘드는데. 네, 다양한 저항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마지막에 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좀 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종합해 본다면 사실 이 다양한 새로운 생활 모습의 제한이라든지 새로운 연결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는 사실 디지털 소외계층에 굉장히 더 큰 임팩트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을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인 동물이고 연결의 동물이죠. 연결이 끊어진 사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염의 위험과 저항을 줄이면서 새로운 연결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결 방법으로 디자인 띵킹을 제안합니다. 자, 디자인 띵킹 오전에 오늘 그 첫 강의에서도 그 디자인 띵킹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디자인 띵킹은 굉장히 다양한 정의와 이 프로세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쉽게 하나로 묶어서 정의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띵킹이란 고객과 공감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분석해낸 다음에 고객의 니즈에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솔루션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과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 띵킹이 어떤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인데요. 이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자인 띵킹의 역할을 제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고 또 하나의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세계 유수의 시상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작품들이 세계 유수의 이런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렇게 데보라 스미스와 달시 파겟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번역가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디자인 띵킹도 이와 같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니즈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거를 공감 가는 언어로 실행할 수 있는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 띵킹을 통한 고객 공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점을 좀 발견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네, 다 보이셨겠지만 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런 시민의 뒤에 함께 가고 있는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이 전동 휠체어에는 사실 이 보호자를 위한 발판은 제작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보호자는 본인도 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 시민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이런 발판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띵킹은 고객의 현장에서 고객의 언어를 배워서 공감하고 고객의 행동의 원인과 자극책을 찾아 더 나은 방법과 가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런 이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고객들,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들은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양주에 별내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별내 신도시에 한 경찰관이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현상은 이 별내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무단횡동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궁금증을 갖게 됐죠. 왜 노인들의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분은 노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과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발견한 점은 이것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들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신체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건널목까지 가는 것도, 건널목에서 파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동 시간과 동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무단횡단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랬다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경찰관은 남양주 이 시와 얘기를 해서 장수의자라는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건널목의 신호등 옆에 의자를 설치를 해서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노인분들이 앉아서 에너지도 충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자의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뭐 별내에서 시작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옆에서 보시는 중간에 있는 사진은 중랑구에 설치된 모습인데요. 사방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맨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서초구에 설치된 모습입니다. 좀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헌혈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헌혈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헌혈을 독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아이디오에서는 미국 적십자의 의뢰를 받아서 이 헌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진정한 보상을 해주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는 솔루션은 헌혈자가 진짜로 원하는 가치는 자기가 헌혈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가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헌혈하기 전에 Why I Give, 내가 왜 기부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 성명서를 쓰고 이 부분들을 헌혈하는 집,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혈의 집이겠네요. 헌혈의 집에 설치하는 하는 그런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헌혈자가 다음에 방문해서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사례는 이 담배꽁초 수거함의 사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잘 왼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잘 디자인된 담배꽁초 수거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담배꽁초 수거함은 담배꽁초를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표현한 수거함입니다. 어떤 수거함이 좀 더 효과적이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연결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디자인 잡을 재정의하고 디자인의 역량을 갖추는 일입니다. 디자인은 더 이상 제품의 외형을 디자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고객의 혁신적인 가치를 디자인하는 일로 재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고객과 공감하고 고객의 니즈를 발굴하고 고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실행할 수 있는 곳에 전달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하며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창의적인 문화를 조성해가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뉴 노멀 새로운 연결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원칙적으로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감과 창의를 반복하십시오. 디자인적 사고, 디자인 띵킹을 가지고 시민들, 고객들과 공감과 창의를 반복함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상이 아닌 진짜 문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고객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증상에 머무는 것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게 되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공감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언제나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해의 충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공가치의 시너지 최대화에 집중하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임기응변 형식으로 임시 방편 형식으로 빨리 문제를 봉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창작의 속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는 지속성을 고려하는 디자인을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승교 교수님의 마지막 발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꾼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삶의 변화들, 코로나19가 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연결을 위해서는 공감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싱킹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있는데요. 서성교 연세대학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포럼이 이제 디자인 포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주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지만 사실 디자인과 연결돼서 디자인들을 다각도로 보시고 계신 부분에서도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교수님께서는 경영학을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계속 디자인적인 사고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사실 디자이너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중에 가치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네, 특히 이제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서 그것들이 무엇이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요. 저도 현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경영학과 또 디자인 그리고 이제 기술 분야는 서로 굉장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어떤 창의적인 거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때도 그 세 부분의 충돌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현업에서 이런 이 혁신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 세 부문 간의 용어는 굉장히 다른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추구점은 뭐냐면 사용자, 즉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한 유사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용어의 해석만 잘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게 디자인이든 경영이든 혹은 뭐 기술이든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그 심준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에서 출발을 했지만 디자인 업체를 운영할 때는 경영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경영과 디자인은 다른 부분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디자인 회사의 대표든 디자이너든 사용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디자인과 경영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 띵킹이나 혹은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 전통적인 그 기업 활동에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경영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기업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께서 다양한 전략을 고민을 하고 굉장히 가설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가설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구매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맞았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기업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기술 수준이라는 것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고객의 어떤 그 니즈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디자인적인 접근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라든지 어떤 전략을 짜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할 수 있지만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고객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하고 가진 역량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디자인과 혹은 이제 경영과 기술 부분은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사실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트릿이라는 것이, 자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우리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실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조금은 과소평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외 연사분들의 답변에서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역량들을 깊게 어떤 인간에 대한 역량들을 가지고 발견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다시 한번 또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디자이너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교수님께서도, 서승교 교수님께서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디자인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디자이너들의 어떤 역량이 좀 더 필요하겠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디자이너의 역량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문제를 정의하는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죠. 그런데 이 후반에 얘기했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역량이고 디자이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량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문제를 정의하는 역량이 될 텐데요. 이 문제를 정의하는 역량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감력에 의해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문제를 정말로 깊게 공감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깊게 공감된 부분이 그야말로 문제가 잘 정의되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잘 정의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키워드를 스폰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자이너분들이 제가 뭐 엔지니어분들이나 또는 전략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을 만나보면 디자이너분들이 그 세 영역에 계신 분들과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기 에고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에요. 물론 협업을 할 때는 에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폰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거기서 문제를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서 문제 정의는 해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IBM의 발제에서도 봤듯이 시급성, 그다음에 중요도를 가지고 사용자들로부터 공감된 문제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도출해가는 방식이 예전엔 그것들이 디자인의 어떤 하나의 영역으로 속해져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의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어서 뭐 서비스 디자인이라든지 사용자 경험 디자인 같은 학문들은 굉장히 그 문제 정의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요.